네, 안녕하세요. KT넥살의 홍규표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크 IT에서는요, 공공 빅데이터 실도입 사례에 대해서 저희 KT넥살이 수행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이 엔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아젠다는 최근 공공 빅데이터의 도입 방향, 그 다음에 공공 빅데이터 실도입 사례,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인 엔답, 넥살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엔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공공 빅데이터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장표를 넣었던 이유는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구글이나 또는 검색 엔진에 먼저 처음에 치시면 항상 제일 첫 장, 그리고 제일 첫 줄에 항상 3V, 4V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는 방향인데요. 즉, 이제 3V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볼륨, 크기, 그리고 벨로시티, 그 다음 속도,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다양성, 요 세 가지 조건들을 좀 오어 형식으로 이제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보통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4V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밸류가 이제 추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때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협의의 의미의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의의 의미의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데이터 관점과 기술의 관점을 복합적으로 보셔야지 좀 더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아래에 나오는 텍스트와 같이 이런 형식의 이제 그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즉 역량이라는 거는 비용과 시간이 되겠죠. 그 비용과 시간을 넘어서는 아주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비정형, 정형 데이터 집합을 핸들링할 수 있는, 즉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까지를 포함한 것들을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대두가 됐고,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이제 들어오게 됐던 이유 자체가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자산화입니다. 데이터 자산화는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에서 비즈니스의 핵심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됐던 게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WWW, 즉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곳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데이터를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때맞춰 데이터 자산화 움직임과 함께 저장 매체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그 저장 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비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자산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1999년도부터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그 웹 포탈 또는 이제 웹 서비스 개념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됐죠. 2012년까지 약 2.6제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보존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2020년 또는 2017년이 되게 되면 거의 20배 수준으로, 단 8년 만에 20배 수준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게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가지고 데이터의 활용도도 물론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과 이제 그 0.5% 또는 3% 정도의 데이터 이용률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조한 데이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IT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주 거대한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변화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나오는 어떤 뭐 하둡이라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하둡 에코시스템에 관계된 어떤 컴포넌트들, 기술들이 이런 어떤 기반 배경에 의해서 탄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쪽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 팩트에 의해서 실제 이제 빅데이터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왜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그다음 트랜잭션, 설비 로그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또는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지 않던 스토리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당연히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춰가지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됐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데이터를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자산화하기만 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요구사항을 보시면 이런 스토리지 코스트를 로우 코스트를 낮추는 방향 쪽으로 기술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 즉 통찰력, 분석에 의한 통찰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기반들이 계속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시작을 이제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실제 실구축 사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좀 더 이 그 세션을 좀 더 알차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뭐 기술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KT넥스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빅데이터 기술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처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레리 페이지라는 분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처음에 1999년에 이제 웹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 시점에 자기네들 뭐 동아리 형식이든 또는 뭐 그 벤처 형식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됐죠. 굉장히 이제 그 빅데이터 역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어떤 기업이 될 거고요. 이런 어떤 구글에서 나온 기술들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기술의 시작을 얘기를 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머리 아저씨, 더우 커팅이라는 분입니다. 뭐 하둡의 아버지 또는 빅데이터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저기서 보이시는 그 노란 코끼리, 저게 이제 유명한 일화기도 한데요. 더우 커팅의 딸의 그 노란 코끼리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 이름이 하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 때 하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기도 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동물 모양을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붙였다가 하둡 에코시스템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다 이제 동물 이름들이 붙게 된 그런 어떤 재밌는 사실이 있는 거고요. 구글이라는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 기업이 있었다. 그리고 더우 커팅이라는 하둡의 아버지 또는 빅데이터 기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역사를 제가 여기에 넣은 이유는요. 빅데이터 기술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면 굳이 뭐 하둡이 뭔지, 하둡의 구조가 뭔지, 또는 뭐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역사만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빅데이터 기술의 역사를 넣어놨고요. 96년도, 아까 제가 약간 실수를 했네요. 99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구글이라는 그 기업이 처음에 탄생을 했고, 벤처로 탄생을 했고, 구글이 그때부터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얘네들은 타겟을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어떤 그 벤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구글과 하나, 더우 커팅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99년도에 그 더우 커팅이 루신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합니다. 루신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그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중요 프로젝트로 지금 컴포넌트로 계속 팔로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우 커팅이 루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텍스트를 검색을 하고 웹 베이스로 웹에서 뭔가 검색을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생각을 해내다가 2002년도에 루신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서 너치 프로젝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웹 검색 엔진을 만든 그런 그 프로젝트가 되겠죠. 너치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 약간 이쪽에서 그 더우 커팅이 약간 주춤을 했던 게 2002년도에 너치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 10억 건 정도의 그 웹상에 있는 데이터는 긁어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우 커팅이 되게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지 어쨌는지. 예. 그래서 그 2000년도에 고민을 하셨는데요. 때마침 2003년도에 이 구글이 굉장히 그 현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기도 한 게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기술을 아무런 라이센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없이 어떤 그 페이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구글의 GFS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2003년도에.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더우 커팅이 이 그 논문을 보고 옳았구나. 자기네들의 그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를 구글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즉 이제 하둡, 이제 일명 하둡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너치 프로젝트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둡이라는 기반으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고민에 빠졌어요.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찰나에 2004년도에 또 구글에서 맵리듀스라는 페이퍼를 또 내보내게 되죠. 그 맵리듀스라는 페이퍼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분산 병렬 처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치 프로젝트를 이런 GFS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HDFS, 하둡이라는 기술과 맵리듀스라는 기술을 차용을 해서 자기네들 너치 프로젝트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더우 커팅은 정말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도 실력이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너치 프로젝트를 굉장히 하던 중에 2005년도에 야후가 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야후가 웹 검색 엔진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근데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글이 너무 빡세게 치고 올라온 거죠. 죄송합니다. 네. 구글이 너무 이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야후에서도 열이 난 거죠. 그래서 야후에서 야심차게 더우 커팅을 데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야후의 검색 엔진을 하둡 기반으로 디벨롭해서 구글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05년도부터 쭉 이제 그 더우 커팅이 야후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좀 사상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우 커팅이 야후랑은 빠이빠이를 하고 2007년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정식으로 하둡을 오픈소스, 즉 이제 핵심 코어 프로젝트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2011년도에 하둡 1.0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됐고 2013년도에 2.0 버전, 즉 흔히 얘기하는 얀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진 그런 하둡 2.0 버전이 2013년도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 KT 넥살이 2007년도에 이제 하둡이라는 오픈 소스가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정식 프로젝트로 등록되기 된 시점에 저희 회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초기에 구글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벤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글에서 하둡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둡의 기술의 집대성이 이런 어떤 허술한 시스템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궁하면 통한다고, 궁죽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생 신분에서 벤처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극복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찾게 된 게 구글의 가장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 됐던 그런 그 여러 가지 GFS라는 논문, 맵리듀스라는 논문이 나오게 됐던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 기반에서 워낙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어떤 저사양의 시스템들을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클러스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x86 기반으로 스케일아웃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케일아웃 구조라는 거는 한 대씩 추가해가지고 시스템 성능이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컴퓨터 클러스터 기술을 이용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얘가 잘 죽습니다. 시스템이 서버나 또는 노트북이나 자기 개인 PC나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놓기 때문에 시스템은 계속 죽는 상황을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 가용성을 좀 증가시켜보자. 라고 해서 HDFS라는 걸 만든 겁니다. 고가용성. 즉, 이제 3카피를 유지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 하나가 죽어도, 시스템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맵리듀스.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분산 클러스터를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분산 병렬 처리를 통해 가지고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이 맵리듀스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글에서 이런 어떤 궁죽통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방식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클러스터 기술, 그 다음에 고가용성을 위한 Distributed File System, 3카피를 유지하는 고가용성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분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초기에 구글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저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의 방향에 대해서 앞쪽에 거는 조금 사전 지식을 먼저 말씀드렸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고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조금 더 발전된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했는지 그런 배경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빅데이터 방향 중에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공공 빅데이터 쪽이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갔었어요. 인프라 중심으로 인프라를 공공이 쓸 수 있는 인프라,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너희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접근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런 게 약간 실패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중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 관점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프라 관점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생겨났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공 빅데이터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라고 하면 공공에서 지금 흔히 조금 많이 도입을 하시는 부분들이요. 일단은 CDR 데이터라는 거. CDR 데이터라는 건 통신 데이터입니다. 통화 내역 데이터인데요. 통화 내역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냐고 하면 인구 분포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DR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와이파이 데이터.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GIS 정보들, GIS 엔진에서 떨어지는 데이터들이나 또는 어떤 좌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카드 내역. 그러니까 카드 내역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그런 내역들을 좌표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BC카드나 또는 신한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예, 그래서 카드 내역 데이터들 그리고 내부에 가지고 있던 교통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사례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실제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CDR 데이터, GIS 데이터, 카드 내역 데이터, 인구 분포, 교통 데이터, 기상 데이터, IoT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는 통 안에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첫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빅데이터 통에 넣는다고 해서 정말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준 데이터를 정립을 한 겁니다. 기준 데이터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CDR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좌표 형식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S 정보하고 CDR 데이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카드 내역 정보 그리고 뭐 교통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갖춘 기준의 좌표 안에다가 통합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기준 정보를 세팅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통합을 CDR 데이터라든지 카드 내역, 교통 정보, GIS 정보, 그 다음에 기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좌표와 시간, 타임 스탬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를 정립했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어떤 팩트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뭐 구슬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꿰는 방법,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뭔가 밸류를 창출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공 빅데이터 방향이 최근에 조금 달라진 그리고 좀 현명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 빅데이터 실도입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이트에 양해를 구하고 실제 그 사이트 이름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정부 3.0이라는 패러다임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정부 그 10대 전략 과제 중에 빅데이터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전략 꼭지에 의해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부 3.0에서 구현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런 어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하나하나 실사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굉장히 이제 현명한 접근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공공자치단체에서 요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네 자치단체에 좀 그 적합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통신 데이터, 아까 CDR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던 뭐 콜 디테일 레코드라는 CDR 데이터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공공 데이터, 즉 교통량이라든지 정류장 위치 이런 데이터들과 통신 데이터, 특히나 심야 시간대에 어떤 통화량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고 실제 이제 요 그 통신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는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로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뭘 기반으로 했냐면, 청구지의 우편번호 주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데이터 통화량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목적지와 출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및 이용 대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통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최적 정류소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GIS 기반의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효과로는 뭐 객관적인 근거로 최종 노선을 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심야버스 이용 고객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요 세 가지 프로세스로 지금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최적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GIS 기반으로 CDR 데이터를 유동인구로 만들어서 밀집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퀘어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조금 빨간색은 통화량이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옅어질수록 통화량이 적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통화량을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를 색상으로 시각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유동인구 기반의 노선을 최적화를 한 것이죠. 저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초록색 라인이 기존의 노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약 한 20, 30년씩 노선을 이제 세팅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직관에 의해서 데이터를, 노선도를 보통 이제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직관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하우를 쌓으셔가지고 이제 데이터 노선을 최적화한 기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CDR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 즉, 통화량이 많은 쪽으로 노선을 꺾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새빨간 쪽으로 노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노선, 시간별, 요일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동인구 기반의 노선을 최적화했다. 그런 사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는 노선만 최적화한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 기반의 배차 간격까지 조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즉,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당연히 12시 때의 사람의 유동인구와 새벽 5시 때 유동인구 또는 요일별의 유동인구, 그러니까 즉, 월요일의 유동인구라든지 금요일의 유동인구는 당연히 다르겠죠.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심야에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월요일은 조금 적을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동인구 기반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심야버스 노선도를 최적화한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심야버스 노선도를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꺾었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를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울 심야버스 노선도에서 CDR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 이용을 하게 됐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는 관광지역 개발이나 마케팅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주간 패턴의 관광지라든지 야간 패턴의 숙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CDR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많이 파악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각 시도에서 관광 상품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심야버스 노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교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교통 데이터와 실제 외부에 있는 CDR 데이터, 그 다음에 기상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황리 이슈를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교통 데이터 쪽이 좀 잘 돼 있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BIS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버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캐치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ATMS라는 시스템이 있고 IT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ATMS는 일반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교차로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CCTV에서 나오는 데이터 또는 VMS라고 해가지고 차량 통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 시스템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런 교통정보 시스템이 지금 요 사일로 형태로 다 운영돼 있다라는 게 그냥 따로따로, BIS는 BIS 따로, ATMS는 ATMS 따로, ITS는 ITS 따로 이렇게 교통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도 어렵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BIS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 ATMS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ITS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CDR 데이터, 기상 데이터, 이런 각종 데이터들, 그리고 스마트 카드 데이터까지. 스마트 카드라는 거는 그 스마트 교통카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아까 기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한데 모아서 뭔가 밸류를 창출해보자 라는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 적재, 관리,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한데, 한 통에 묶어가지고 고급 분석을 통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도 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기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자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프로세스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BIS라든지 ATMS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가공을 한 다음에 저희 뭐 엔답이라는 솔루션에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분석 작업을 해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기상 정보라든지 교통카드 정보, 그 다음에 ATMS, BIS 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 한데 모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라든지 기상의 어떤 영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고급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을 구축했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BIS 시스템은 실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 밑에 아랫단에 보시면 tdata.세종.go.kr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런 어떤 대시보드 화면이라든지 분석 정보들을 다 각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어떤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시민용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고요. 노선별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정말로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프로젝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교통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부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앞쪽의 사례 2번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긴 하는데, 두 번째 주요 수용 내용을 보시면요, 단기적인 스팟석 분석보다는 장기적으로 교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융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외부 데이터들, 기상 데이터라든지 소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장기간의 교통 데이터와 복합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그런 시스템 구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교통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해놓고 기존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던 거를 빅데이터에 다 쏟아붓고 그 이외에 데이터 교차 분석을 위한 교통 데이터라든지 외부 데이터는 즉 뭐 CDR 데이터나 기상 데이터나 뭐 스마트 카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넣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즉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BI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사례 2번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인데 요거를 기타 사례로 넣었던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서 그렇거든요. 현재 이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주 시내에 와이파이 망을 무료 와이파이 망을 구축을 하고 비콘 시스템도 이미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수집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분석 플랫폼, 즉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GIS 정보라든지 맵 정보와 그 다음에 KT에서 제공하는 BC카드 데이터, 그 다음에 KT의 CDR 데이터, 통신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융복합시켜가지고 관광 플랫폼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웹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앱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관광 정보를 분석을 하고 경쟁력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관광을 추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방문하시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 정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시민들의 좀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쪽으로 공공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AI 확산, AI라는 건 조류 독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광역본부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확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카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인데요. 그런 내부에 있는 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민간 통신 시스템을 접목을 해가지고 축산시설에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링을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전염병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하고의 연관성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AI 확산에 대해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KT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미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용어가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실생활 깊숙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시스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어떤 KT 내부의 시스템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S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부분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멀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는 있지만 실생활 깊숙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KT 통신장비 쪽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기타 사례로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엔답이라는 넥살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빅데이터 플랫폼이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한 플랫폼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은 뭐 클라우데라나 호트넉스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사용하시기 편리하기 위한 뭐 어드민 UI 같은 것들을 개발해 넣어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엔답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스알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 즉 엔답이라는 거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올인원 소프트웨어를 지향을 합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올인원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수집, 적재,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엔답 내부에 다 컴포넌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여러 가지 ETL 툴을 따로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장 툴도 따로 사시고 그다음에 분석 툴도 따로 사시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엔답이라는 플랫폼 하나를 장착을 하시면 데이터를 처리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 적재 부분. 그러니까 엔답 컬렉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이런 어떤 컬렉터 부분에 플룸이나 스쿱 이런 그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하둡 기반의 분산 명령 처리를 할 수 있는 저장통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는 하이브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SQL은 하둡이라고 해서 그 개발자들이 좀 친숙한 SQL 언어로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둡이라도 다른 뭐 언어를 뭐 사용을 한다거나 굉장히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SQL 언어로 RDBMS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맵리듀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SQL 쿼리 엔진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쓰실 수 있는 SQL 처리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표적으로 워크플로우하고 워크벤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빅데이터 플랫폼들도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컴포넌트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말씀드렸던 어드민 센터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빅데이터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실 때 좀 핸들링 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GUI를 기반으로 해서 컴포넌트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UI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UI에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프레임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센터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엔답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분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컬렉터에서는 RDBMS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GUI 환경에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컬렉터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서 워크플로우라든지 그 데이터 HBase나 HDFS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데이터를 밀어내거나 처리 결과를 추출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나 워크벤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수 있고 어드민 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GUI 환경에서 원활하게 핸들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GUI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답 어널리시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R 고급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R 스튜디오인데요. R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BI 솔루션이나 UI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 관리 쪽에 어드민 센터 쪽의 내용들도 이렇게 GUI 환경에서 핸들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넥살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즉 엔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술 지원과 분석 컨설팅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부분에 저희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KT의 M&A가 돼서 현재 이제 KT 넥살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영역은 통합 플랫폼인 엔답을 라이센스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R이나 저희 통합 솔루션,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고급 분석 솔루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컨설팅 부분,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 부분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소스 전문가와 프로젝트 경험을 여러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만의 차별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내 최초로 GS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현재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즉 TTA라는 곳에서 굿소프트웨어라는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최초의 빅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인력들이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A to G를 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내부의 엔지니어들은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데이터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넣는 것까지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인사이트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KT 내부에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벌써 거의 이제 6년,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이제 제일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약 한 300노드 정도, 2PB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KT 내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KT 내부에서 효과를 많이 봤죠. 거의 비용 절감 효과만 따지더라도 거의 600억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라든지 퍼포먼스의 향상은 부가적으로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운영 노하우들을 가지게 됐고, 이런 운영 노하우들이 이런 주요 서비스 모니터링 가이드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사항들, 이런 가이드 사항들을 저희가 따로 이제 북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리고 딴 어떤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어떤 엔답 관리자 가이드라든지 어떤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오류 처리 항목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책자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엔답 플랫폼과 함께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엔답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빅데이터 쪽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들이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업그레이드들은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UI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오픈소스를 제공을 했을 때에 비해서 새로운 도메인에 플랫폼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도메인 적응력, 도메인 적응성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GUI 환경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워크벤치는 토드나 오렌지처럼 SQL 쿼리를 날려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기반으로 스키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GUI 툴이 저희 대표적인 툴이고요. 워크플로우는 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듯이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프로세스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엔답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 효율적입니다. x86 기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가 사양의 서버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서비스 가용성, 성능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동성 및 개발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고급 분석, 즉 R이나 또는 이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어떤 다양한 구성 요소, 서비스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측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상황으로는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토크 IT에서 질문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받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웹상에 올라오는 질문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용진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SES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제공하기 시작했고 서드파티, 즉 지도, GIS 정보, GPS 정보 등과 모듈 연결로 편의성이 무척 좋아지고 어렵지 않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넥살만의 특징, 이건 정말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저희 회사를 자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넥살만의 차별성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넥살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플랫폼의 안정성, 그리고 플랫폼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보수 운영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그리고 어떤 오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참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빅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KT 내부에서도 클라우드웨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넥살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넥살 엔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기존에 지금 마련을 해놨고, 혹시 이제 사용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김수열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현한 솔루션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나 동영상 부분은 하둡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둡은 근본적으로는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은 할 수 있지만 빠른 처리를 위한 거는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약간 조금 틀리게 사용을 하시면 모 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맵리듀스 기반으로 그 동영상이나 그 이미지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맵리듀스 기반의 솔루션을 세팅을 해가지고 요 처리 성능을 확보했던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실제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부분을 빅데이터 쪽에서 조금 그 적용을 했던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비슷한 질문인데 김세열님께서 공공 쪽에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사례는 없는지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보통은 저장을 할 수 있는 매체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하드웨어 가격이 워낙 싸지고 있고 나스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도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쪽에 접근을 했다가 요게 이제 약간 한풀이 꺾였던 게 일단은 저희가 3카피 구조나 2카피 구조 또는 뭐 1카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카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약간의 이제 저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조금 이제 뭐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스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긁어오는 그런 그 작업들을 했었고, 실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미디어 자체를 저장을 하지는 않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넣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는 쪽으로 빅데이터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BS나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를 그런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장경익님께서 이제 그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이 기상에 관한 것은 없나요? 지역이나 인구 밀집 말고요. 네, 그리고 기상청도 빅데이터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기상청이 굉장히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어떤 공공기관 중에 한쪽이고요. 기상청과 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젝트들이 주로 이제 기상 관련된 데이터들과 자기네들 내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 가지고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저희도 기상청에 저희 플랫폼이 납품이 돼서 분석 정보들을 기상청 쪽에서 분석을 연관관계 분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기상 데이터 활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를 소개를 드리면 도로공사 쪽에서 기상 정보를 이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결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빙 상황에서 사고 탐지라든지 사고 예측 부분, 그리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빙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좀 많이 결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실제로 도로공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원활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 같은 경우들이 이제 기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기상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특정 업체 얘기를 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떤 뭐 코웨이라는 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기상 데이터와 공기 내부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복합 분석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공기청정기에서 세부 이제 그 공기질 정보들을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기상 데이터를 이용을 했던 빅데이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환님께서 질문 올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 이외에 민간 제조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민간 제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민간 제조 부분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뭐 불량률을 낮춘다거나 수율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쪽에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라고 하시면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난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제조 쪽에서 센서를 부착을 하고 이런 센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상용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시범 서비스 개념으로 IoT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긁어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제조 쪽에서 모을 수 있으시다고 하면 현재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작업을 먼저 해보시고 그런 분석 작업 이후에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2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김태식 님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요즘은 IoT와 관련된 빅데이터 이슈인 듯 합니다. 넥살에서는 이런 면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IoT와 직접적인 솔루션이라기보다는요, IoT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뭐 설명드렸던 공기청정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반 데이터들을 고객한테 앱으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실제 가정에 있는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와이파이 기반으로 수집을 하고 그 IoT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IoT 플랫폼은 기초적으로는 IoT에 대한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거든요. 수집 그 플랫폼에 대한 컴포넌트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스탠다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여진 데이터들이 다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넘어오기 위한 그런 어떤 커넥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IoT를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을 쪼개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KT 넥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